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이 연습장 한 권을 다 썼는데 수학 연습장을 보고 감상을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공부법과 연관돼서 연습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이렇게 공간 개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97, 98, 99, 200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쓰는. 근데 이제 번호 사이에 한 두 줄 정도는 띄워주는 게 나중에 봤을 때 어차피 양 자체는 연습장 팍팍 나가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 사이에 공간을 띄워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띄긴 띄었는데 그래도 붙은 느낌이 확실히 좀 나요. 그 다음에 미세하게는 좀 잘하기는 하는데 되게 잘 쓰는 거예요, 연습장 이 정도면. 근데 요 느는 의식적으로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자, 1번은 문제 사이 공간. 문제 사이 공간 떼라. 줄 치는 거라면 푸른 문제 사이 공간. 자, 2번은 뭐라고요? 이 는 수학이 나오잖아요. 이 는. 네. 이걸 무조건 맞추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는의 위치. 왜 그러냐면 검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는의 위치는 꼭 맞춰줘라. 그 수학 선생님들 나중에 동영상 한번 보세요. 는 맞추지 않는 선생님이 있나? 의식적으로 는을 위치는 맞춰줘야 된다. 자, 3번은 문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직접 계산만 했거든요. 직접 계산을 했어, 이거에 대해서. 썼네,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최대한 핵심을 요약해서 조건을 1개, 2개, 3개, 4개는 이렇게 조건별로 다 한 번쯤은 체크를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연습할 때는. 시험지에다 표시를 하지만 연습장에 했을 때 왜 이걸 다시 봤는데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인지. 근데 낭비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에서 조건을 뽑아서 1번, 2번, 3번, 4번이면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개를 뽑아놓은 다음에 그 옆에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럼 3번. 문제의 조건의 개수만큼 늘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 조건의 개수를 뽑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보통 아이들이 연습장 보다 보면 여기다 쫙 뭉쳐서 쓰는데, 저는 그렇게 권해요. 여기다 하나 쓰고 조건 여기다 쓰고 여기다 내려놓은 다음에 그 과정을 계산해보라고. 그럼 이건 문제 설계한 거고 이건 문제 푸는 과정이고, 그럼 자기가 잘못된 걸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에 쓰다가 계산 과정을 이렇게 체크해서 지운 다음에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4번은 보통 연필하고 볼펜으로 쓰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샤프는 이렇게 선어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쓰다가 이게 부러지고 안 나오면 다시 끼고 그러면 진짜 중단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풀다가 다 사풀을 꺼내야 돼요. 이거를 다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볼펜은 한 자루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볼펜을 원하는데 연습장에서 쓸 거면. 근데 샤프는 언제 쓰는 거냐면 책에다 직접 풀 때는 샤프로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지워야 될 필요성이나 그게 이제 나중에 지나면 흐려지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있으니까. 근데 네. 저기 과외 선생님께서 네. 최근에 제가 샤프로 풀고 있는데 네. 볼펜으로 쓰면은 속도가 안 난다고 샤프로 쓰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쵸. 근데 이제 샤프하고 볼펜하고 쳤을 때 나는 부러지는 것 때문에 볼펜 선호형이고, 어떤 선생님은 연필로 쓰라고. 지워가면서. 근데 지울 시간은 없다는 거죠. 명백하게. 그냥 쭉 거야지. 그리고 더 또렷해서 오래 지나잖아요. 이게 샤프로 EBS 이런 거 풀어놓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번져갖고 지저분해갖고 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펜을 쓰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 펜과 볼펜의 문제는 교재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해 놔야 돼요. 펜과 자, 그 다음에 의외로 그림을 작게 그리는데, 그럼 빨리 그릴 수는 있는데, 그림을 완벽하게 왼쪽에 그리면 오른쪽에다가 계산 과정을 쓰고 나중에 두 개를 비교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림을 왼쪽에다 그리고 오른쪽에다 계산 과정을 쓰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돼 있죠? 그림이 나오면 그 왼쪽에 계산 과정이 써 있잖아요. 수학책에 보면. 그러면 이 계산 과정을 그 그림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계산 과정을 보고 그림을 다시 그려본다거나
그럼 그림은 남겨놓고 옆에 계산 과정이나 설명을 포스트잇을 붙이고 설명을 써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 상호 연관성을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보면 이 위에다 그림 그리고 아래다 하는 것보다 옆에다 놓는 게 더 가독성은 좋거든요. 그림을 왼쪽에다 그리고 오른쪽에다.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똑같은 그러니까 5번은 그림을 그리고 왼쪽에 오른쪽에나 왼쪽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해서 좌우 비교할 수 있게 그림과 식을 비교할 수 있게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기왕이면 시간 내서 그렸는데 이 그림을 완벽하게 이 식으로 표시할 때 그럼 서술형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6번 좀 아쉬운 거는요 어떤가 한 장은 이게 좀 어려웠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한 장에 올고지 이것만 써야 돼요. 6번 몇 번이더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딱 한 장만 사용하라고. 그 문제 한 문제에 한 장. 왜요? 그걸 나중에 이걸 잘라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관하면 연습장을 버릴 때도 그 문제만 보관하고 그 문제 뒷장에다가 그 문제와 관련된 걸 정리하든지 하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그 과외비 180 이상 받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연습장 한 문제 딱 하나씩만 풀어요. 한 페이지에. 딱 쓰고 중앙에 쓰고 애들 옆에다 조금 더 쓰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종이를 모아놨다가 조금 자기가 보강해서 고친 다음에 애들한테 나눠줘요. 너 이거 약해? 그럼 이거 쭈르륵 뽑아갖고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손으로만 써요. 타자 하나도 안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줘요. 근데 쓴 다음에 다시 뺏어요. 누출 안 시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하우가 한 장에 총 집적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공부할 때 문제가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뭔가 판단이 느껴졌으면 이거와 관련된 공식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다 쓰면 한 3분의 2 정도만 쓰면 오른쪽에다 추가로 쭉 써놓으면 자기만의 특이한 정리가 될 텐데 연습장을 쓰면서도 라는 생각이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7번 여기까지 벌써 넘겼는데요. 이게 짧게 끝나요. 7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연습장 길이를 보면 본인이 난이도 어려움을 도전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비유로. 이해되나요? 그럼 상중한 난이도를 연습장 다 쓴 걸 보고 잠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요? 연습장 푼 양들의 대략의 문제를 보면 상중한 난이도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구나 이런 게 문제 난이도에서. 그다음에 또 아까운 게 뭐냐면요. 이 연습장을 보다 보니까 이게 띄엄띄엄 쓴 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왼쪽 안 쓴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건 내가 이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청 잘했다. 이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넓게 쓴 거. 근데 이게 시간 8번 연습장에 시간이 안 써 있어요. 이거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푼 거고 몇 시까지 한 거가 몇 분까지 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만큼 10장 풀 때까지 본인이 얼마큼 수학 공부 시간을 투자를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학생이 이만큼을 쓰는데 얼마큼 기간이 들고 뭐가 들고 그래서 몇 문제를 풀고 라는 걸 통계를 내는 데는 이 연습장 자체가 필요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좀 아까운 게요. 어떤 거를 푸는데 이걸 고민을 했어요. 그럼 그 고민에 대해서 말로 써놓지 추가로 다른 색깔로 빨간색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9번 어떤 문제를 푸는데 연습장에서 고민을 했다고 치면 그 고민의 실체를 뭐가 고민인지를 그러니까 빨간색이나 다른 색깔 볼펜으로 써놨다면 수학 선생님한테 이 연습장을 통째로 하나 보여줬다면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전문가니까 잘 고를까 이 해결책의 고민에 대한 특성을. 그러면 정말로 선생들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가르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애들의 약점을 명확하게 캐치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네 하면 다 알아듣는 줄 알잖아. 그러면 이 고민을 다른 색깔로 쭈르륵 한번 쓰고 그 고민에 관련된 그 공식만 한 번씩 옆에 더 써보더라도 한 단계 연습장으로 진전돼서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고민하고 했던 거를 맴돌아가지고
맴돌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또 추가로 썼으면 뭔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다는 거지. 네, 조금 아깝다. 그다음 10번. 자, 이 귀한 문제를 이날 이렇게 1, 2, 3, 4 풀어서 4번을 풀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풀고 다른 색깔로 이 문제를 풀 때 공식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수학 공식에는 안 나오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요런 아이디어가 있었어 라는 걸 여기다 추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수많은 문제 200문제를 풀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여기다 쭉 쓰는 걸 나중에 이 연습장이 다 끝나면 그 부분만 다시 저쪽 연습장을 새 걸 사서 앞부분에다가 내가 얻은 수학 팁 아이디어 정리하면서 쭈르륵 그 문장형으로 쭉 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 연습장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왜? 내 경험치를 내가 정리된, 내 자기화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걸 써줬으면 하는데 그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이거를 보고 다시 생각해야 돼. 그거를 그때 이런 아이디어였지 라는 거를. 근데 그 순간만 떠오른다는 거죠. 풀고. 그래서 연습장을 기왕에 풀면 그걸 더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이디어만 다 추출해서 그것만 정리해놓고 그걸 반복적으로 읽으면 그 문제를 푸는 효과와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런 거요. 적어도 한쪽 끝 지우면 이렇게 이런 것도 아이디어거든요. 그 문제 간단해서 그걸 수학 한 줄 정리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걸 수학 문제 다 쓰고 풀이 과정 다 쓰면 언제 다 오답 정리하다 공부 못하지. 그러니까 10번 한 줄 정리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단까지 열을 때 나의 규칙성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 이 최단거리를 얻는 방법에 대한 규칙성에 대한 문장을 추가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11번. 어떤 문제가 안 풀려지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무엇을 찾아봐야 될지도 써줘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공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써놓지 않으면 그 찜찜한 부분이 나중에 쪼로록 틀려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그 부분이 틀려요. 추가 공부를 이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걸 확정져서 써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 공부 기록에는 이런 유형을 더 풀어봐야 된다. 아니면 이 부분의 공식이 어렴풋하니까 찾아보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치마 공식이 있나 확인하자고든가, 아니면 요거를 풀었는데 요거는 이거는 역함수에 가는 건데 지수 로그인데 로그에서 지수로 가는 역함수가 없을까? 아니면 역함수 했을 때 역함수 부분을 활용한 다른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응용되지? 라는 걸 찾아보자. 이렇게 정리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테마식으로 공부하는 데에 실마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막 비교적 잘 사용을 하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12번 잠깐만요. 12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연습장에다 쓰지 못하고 나중에는 어디다 쓰죠? 시험지에다 풀잖아요. 그럼 시험지에 공간 여백이 얼마큼 있는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하게 연습하려면 시험지의 공간만큼만 사용해요. 한 문제다. 빨리 풀던 못 풀던. 왜 그러냐면 시험지도 모의고사 풀게 되면 시험지 나온 공간 안에 다 풀어야 되잖아요. 계산도 하고 뭐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시험지 공간 대비 그 공간의 영역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야 되니까 계산은 오른쪽에다 하고 내용은 이렇게 하고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영역하고 풀어나가는 과정하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가끔가다 이제 조그마한 그림은 있긴 했지만 본인의 속마음도 써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자기를 위로하는, 화이팅하게 하는. 근데 그거는 좀 뻘쭘하면 안 쓰셔도 되는데 실제로 연습장에다 쓰고 하는 거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음을 객관화해서 그 객관한 마음을 다시 보고 풀어나가고 내가 이때 이렇게 화이팅했구나, 이렇게 화이팅했구나,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화이팅했구나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화이팅에 대한 확신도 오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풀이 과정이 이제 짧게 끝나는 것들이 좀 많아요. 많아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지 이런 것들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연습장 안에서 13번
다시 정리해야 될 거는 박스를 쳐야 되고 다시 정리해야 될 거를 그 왼쪽에다 쓰든지 뭔가 정리를 하든지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건 따로 표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아까 한 줄 정리도 세 연습장처럼 쓴다고 그랬죠? 다시 풀고 다시 정리해야 되는 문제는 퍼펙트하게 써놔야죠. 문제하고 해설까지. 그거를 세 연습장을 사면 거기다 정서를 하죠. 깨끗하게. 다시 풀어보든지. 그러니까 새 연습장을 쓰면 이 부분은 다시 옮겨 쓸 거야 라는 부분은 확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적이 돼서 연습장 10번만 쓰면 자연스럽게 수능 때 봐야 될 수학 노트가 되거든요. 연습장을 누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선생님 글씨죠. 네. 선생님 노트는 따로 있어야 돼요. 14번. 그분 따로 쓰시는데 제가 혹시 틀린 것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 줄 때 나한테 가르쳐주는 것만 그 선생님용이 다시 쓰는 노트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일명 과외 노트라 그래요. 그래서 과외를 받든지 뭔가 수학 과외를 받으면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설명 방식 스타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선생님 노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 데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생님 전용 노트에다가 써. 그러면 선생님 거를 따로 모아서 공부할 수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거를 딱 보여주면 선생님 수준을 알아요. 다른 선생님이. 네. 세 번째는 그렇게 정리를 해놔야 그 선생님 거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쫓아가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선생님은 대우받는 느낌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선생님 전용 노트예요. 선생님 말씀 소중하게 여러 번 쓰고 다시. 그리고 그 선생님이 풀어준 거는 완벽하게 내가 다시 또 보고 또 봐야죠. 그래야 쫓아가죠. 내가 계산하는 데다가 선생님도 계산하고 그러면 쭉쭉 하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써있는 전용 노트라면 굉장히 정성 들여 써주시는데 과외 요령이에요. 과외 받는 요령. 자,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 거 쓰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면 그 과정에서 말한 걸 추가로 내가 이해한 걸 여기다 써놓으면 선생님이 딱 보면 완벽하게 이해해서 굿잡 이렇게 딱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노트를 하나 더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질문을 하고 어떤 문제를 진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했는데 그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해결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이게 점검하고 써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사한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면 뭐 때문에 했는지 설명을 들어야 알거든요. 이 문제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자체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질문 문제와 유사한 문제 풀어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16번을 보니까 어쨌든 나름 쓰는데 그 쓰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지운 걸 보니까 필사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지웠잖아요 지금. 그죠? 이걸 쭉쭉 강하게 긋고 딱 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짓는 거 보면 필사적으로 빨리 써갖고 빨리 해결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 번 지울 새도 없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속도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글씨를 쓰고 문제를 풀 때 쓴 분량이 내가 그러니까 문제 개수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A라는 수학 선생님은 나한테 문제를 내는데 손이 놀고 있으면 혼나요. 손을 자꾸 자로 때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는데 다른 애가 그 선생님한테 소개를 못 시켜주는데 잘 가르치긴 해.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 요는 뭐냐면 문제를 이 구절을 보면 이만큼 구절을 봤으면 이만큼 써야 되고 이만큼 구절을 보면 이만큼 써야 되고 이만큼 구절을 보면 이만큼 써야 되는데 안 쓰면 푸는 게 아니래. 이해됐죠? 그러면 글씨를 쓰는 속도하고 글씨를 쓰는 양은 문제 푸는 시간하고 정비돼야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근데 일면 이해는 된다고. 때리는 건 좀 무섭지만 이해는 된다고, 방법이. 그 다음에
그 넘어가고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통합 번호를 매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총 일주일에 몇 문제 하면 일주일씩 끊어서 내 수학을 그러니까 뭐라고요? 통합 번호 일주일 동안 총 이게 170번이면 뭐 38-170번이면 170-38이면 내가 38번째 푸는 거야 이게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푼 문제의 통합 번호도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하고 차분하게 늘어놓고 라는 거는 좋아 보여요. 지금 생각하는 그 방식이나 수학 문제를 하나하나 접근하고 늘어놓는 건 좋아 보이는데 속도 문제하고 그거를 심화 정리하는 거하고 그 공부한 거에서 내가 그래도 공부를 기왕에 했는데 뭔가를 더 얻어내야 되겠다, 뽑아내야겠다 라는 생각만 보완하면 굉장히 그 연습장 좋아 보여요. 근데 간간히 어떤 문제를 테마로 그 문제 하나면 그 뿌리 뽑게 자세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설명을 되게 많이 했으면 그 설명을 글자로 고정화 시켜놔서 나중에 쭉 정리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장에서 뭐 특별히 그리고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순서를 맞춰주거든요. 이렇게 쓸 때 보면 잘 쓰네. 근데 이제 그것도 부분을 하기를 바라거든요. 저는 여기는 계산 과정을 쓰는 거고 계산 자체를 하면 오른쪽에다 딱 별도의 공간에다 써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 식하고 계산하고 헷갈려 버리는 상황도 발생을 해서. 무슨 얘기냐면 계산 과정을 쓰다가 계산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식을 한눈에 검사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과 단순 계산 있잖아요. 숫자 계산이나 이런 거. 그러면 오른쪽에다 치우친 데다 하든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식을 쓰다가 계산을 하면 계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식이 어긋나거나 뭐 그럴 때도 있거든요. 오우. 뭐 이 정도 하고 특히 뭐 다른 거는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하면 뭐냐면 19번 이거를 해드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연습장 하나가 끝나면 그 연습장이 새로운 연습장으로 갔을 때는 하루 이틀의 기간을 걸어서 엑기스만 뽑아서 이전에 공부한 거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연습장에다 옮겨 써라. 옮겨 써라. 이동시켜라. 이동. 내용을 이동해라. 그럼 20번 마무리. 수학 연습장의 분량으로 수학 연습장 사용한 분량으로 그래서 수학의 내 단계를 점검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럼 수학 연습장의 분량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열심히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습장 최소 분량 일주일에 얼마 쓰고 한 달에 얼마큼 써야 되는지를 자기가 확정 짓는 것도 연습장 그 공부하는 방법의 그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학 연습장을 보고 느낀 20가지 조언이었거든요. 질문 있나요? 네. 근데 어쨌든 조언을 드리는 거고 본인이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